나른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 여러 정치권 이슈들 가운데 어떤 이슈가 눈에 딱 들어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발언이 예. 저는 제일 큰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예요, 이 발언이? 아니, 왜냐면요, 이게 뭐 단순히 말실수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집권 여당이 무능력하구나 이런 프레임으로부터 상당히 뼈아픈 발언이었어요. 양곡 관리, 그리고 뭐 농민들의 삶, 쌀값 안정, 이런 거 집권 여당 대책이 뭐야? 그랬더니 밥 먹어야죠. 밥 한 공기 다 먹기예요. 이거 진짜 이거는 수습하기가 어려워요. 좀 4월 5일 재보선 결과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더니 야, 조수진 최고위원 발언이 그 정도로 컸다. 커요. 이게 쌓여 있는 것들이 알겠습니다.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배종찬 소장은? 전 두 가지인데 방금 전에 이제 정영관 앵커께서 죄송합니다. 정관용 앵커께서 말씀하신 4.5 재보궐선거의 결과 파장하고 부산 엑스포, 네, 또 대통령 뭐 전역 만찬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많았던 이슈 중에 하나가 부산 엑스포와 관련된 이슈들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부터 할까요? 얘기 나온 김에 밥 한 공기로 시작을 하자면 양곡관리법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지만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또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이 얘기 더 나누죠.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제의 요구권 행사에 관해 심의할 것입니다. 쌀값 안정화법 관련해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과잉 생산된 쌀 다 사주자 하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대체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지원해서 적정 규모의 생산을 도모하고 또 적정 가격을 보장해서 농업의 기반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야당이 입법한 것이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한 다음에 이제 와서 대책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책의 내용도 보면 우리가 이미 이 법안 내용에 반영해 놓은 것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대체작물 재배를 권장한다.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네. 정부 여당은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부르고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법이라고 부르고 서로 붙이는 이름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저것을 제의 요구한 논리가요. 민주당 정권 시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했던 얘기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이 법안에 대한 입장도 서로 바뀌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민주당이 저렇게 농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한다면 왜 민주당 정권 때 2019년과 2020년도에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도 왜 자기네들 정권에서는 통과 안 시켰느냐. 왜 민주당은 입장이 저렇게 바뀌었느냐는 것에 대한 정확한 입장 설명은 민주당도 꼭 해야 해요. 하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포퓰리즘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저 양곡관리법 통과에 대한 찬성 비율이 거의 2배가 높고요. 또한 내년 총선에 있어서 농민을 지역구와 유권자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는 농민의 생계와 쌀값 안정을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 의원과 대통령이 이 법안 반대했어요. 농민의 생존권과 농민의 안정을 위해서 위하는 정당 누굽니까? 그러면은요. 농민들은 이거와 관련해서 민주당 후보에게 좀 더 많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내년 총선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여론에서 중요한 지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찬성률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져볼 필요는 과연 국민들이 양곡관리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까 또 쟁점사항을 알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농민들의 경우에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 농가들이 많으니까 뜨거운 쟁점이시어야 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성이 높은 이유는 뭘까? 그게 정치 성향대로 현 정권에 대한 평가대로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이런 정책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국민들의 지지나 공감을 못 얻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이재명 대표의 설명이 전적으로 옳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이제 양곡관리법도 절충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 중요합니다. 선제적으로 좀 대안을 내놓고 그 부분이 왜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었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중도층이나 또 무당층이 오히려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조수진 의원의 발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위원이면 최고위원의 프리미엄한 그런 프리미엄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지율을 더 떨궈내는 그러니까요. 그런 접근이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어제 이 시간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간에도 요 얘기를 잠깐 나눈 바 있는데 한 출연자께서 이게 그 대통령이 제2요구까지 할 사안이냐 사전에 여야정 협의회를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시길래 제가 또 덧붙여서 그렇다 이거는 굳이 또 법안으로까지 말든 사안이냐. 기존에도 정부가 쌀이 생산이 많으면은 매수해 주잖아요. 네. 지금도 매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매수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강제로 매수하도록 법률적 규정으로 두자라고 하는 게 더 농민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논리고 이렇게 법으로까지 강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사전에 양쪽이 만나가지고 맞아요. 그럼 법으로까지 안 하면 뭘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이렇게 할게요. 그럼 우리 법으로까지는 안 할게.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야 간의 대화가 전혀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이런 식의 행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대화가 없이 이 법안이 강행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조금 대화가 부족하고 타협, 조정 부족한 것은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이 법 거부권을 하면서 내놓은 정부의 이 쌀값 대책이 민주당이 요구하던 대책이라는 거 아닙니까? 농사 직불금 같은 경우 2027년까지 5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포퓰리즘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국에는 이 법안을 내년 총선용으로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호남 지역에 어떤 지지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처리한 부분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다라고도 보여지지만 어쨌든 여야가 이거 하나 제대로 논의 못한 거는 국민들한테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지난번에 뭐 근로시간제도 그렇거든요. 아직까지 뭐 물론 지금 정부 안이뭐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큰 공감대를 불러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가 이미 이제 식어버린 낭비가 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노란봉투법도 있고 지금 국회 앞에 우리 KBS와 가까운 국회 앞에 지나오다 보면은 간호사법, 노란봉투법도 다 지금 집회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저는 막장으로 치달을 게 아니라 좀 충분히 협의하고 그래도 국민들이 대표 선수로 내보낸 사람들 아닙니까? 여야 간에. 그러면 충분히 논의해서 어느 지점이 그래도 그나마 국민들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일까? 그 지점에서 절충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야가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 무서운 줄 좀 알아야죠. 문제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계속. 국무회의 때 지난번 국무회의 때 거부권 행사 좀 더 많아질 것 같다. 그러게요. 입법 거부 논리 간명하게 설득하라라고 지시를 한 것을 보면 간호사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방송법 이거 다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간호사법 같은 경우도 의료인 전체 가운데 간호사를만을 위한 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 서구에는 사실 간호사와 간호사가 아닌 의료인들 뭐 의사라든지 뭐 등등등 그들 사이에 어떤 집단 이익의 충돌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상당히 좀 난감하고 어려운 쟁점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거듭 얘기지만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여야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법조차도 한쪽은 법안으로 강행하고 한쪽은 거부권하고 이런 정도로 충돌한다면
앞으로 산처럼 쌓여 있는 이 이해 집단이 강력히 충돌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총선 때까지는 대화 타협 조정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밀어붙이기만 강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나쁜 사람들, 당신네의 이익을 지켜주지 않는 그런 집단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법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민주당이 통과시켰어요. 국민의힘 뭐 반대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예요. 그러면은요 민주당이 내년에 간호사분들을 상대로 프레임 전쟁하기 너무나 좋아요. 아니, 지금 이제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거죠. 네. 노란봉투법 하면 이제 노동조합하고 기업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번 충돌하면 가만히 보면 정치적으로는 이 현 정부 여당에 도움될 게 별로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되게 불리한 프레임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또 그러면은 국면 전환을 전격적으로 시도할 거냐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선거가 여러 차례 전국적인 선거가 있으면서도 관련된 갈등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다면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조금 가미할 필요가 있다. 저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일어서서 그걸 관철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 저는 국회 예산권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할 때 막연히 4년을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법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을 해서 국민들이 발의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어느 정도 국민 투표를 하게 되면은 통과 가능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만들어야지 안 그렇고는 지금 제대로 밥값을 하고 있나요? 지금 양곡관리법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밥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밥 세끼의 그 능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회도 그렇고 네. 정부도 그렇고요. 오늘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다 먹기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장성철 소장이나 배정찬 소장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여야가 머리 맞대고 정책을 제대로 논의해야 할 대목을 완전히 무슨 대안이랍시고 내놓은 게 이게 돼가지고 더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제가 오늘인가 보도를 보니까 조수진 최고위원은 아니 1,000원 아침밥 대학생들 그거는 괜찮고 밥 한 공기는 안 되냐? 이런 식의 말을 또 했더라고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전혀 다른 차원이죠. 네. 그거는 정말 이게 본말이 전도되는 건데. 아니 저렇게 되면은 과연 저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라고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런 판단조차 못하면. 네. 대학생들 1,000원 아침밥하고 밥 한 공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밥 한 공기 있잖아요. 저 밥 한 공기 다 먹기 캠페인 저거는요.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캠페인으로는 적당하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수준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진짜. 그러니까 심지어는 더군다나 이게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한 식사로 쌀이 아니라 밀과 콩을 또 주식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 아시지 않습니까? 또는 생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럼 그런 분들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또 그리고 그런 아니라는 것이 제대로 된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은 심사숙고를 해서 어떤 대안이냐라는 것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지금 보면은 최고위원 리스크가 이어집니다. 김재원 또 조수진 태영호 의원까지. 그나마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나마 네 사람 중에서는 김병민 최고위원이 큰 실수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김재원 최고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조수진 태영호 의원은 현역 의원이거든요. 더군다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진짜 최고위원 선거 결과도 딱 그렇게 됐어요. 저 창피합니다.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그동안에 구설에 많이 올랐던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되더라고요. 당원들이 그런 분들을 좋아하나 봐요, 사실은. 아니,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인지도가 높아서 그런 거고 그분들이 또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 워낙 센 발언 등등으로 이렇게 논란이 됐던 분들인데 그러면 좀 이렇게 조금 좀 뒤로 물러서도록 해야지 오히려 그분들을 이렇게 뽑는 당원들의 심리도. 그래서 저는 당이 이렇게 된 거는요. 연원으로 따져보면은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탓이 크다고 봐요. 왜냐면은 당원 100% 룰 개정을 누가 했습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했잖아요. 그 체제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게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전당대회에서 바뀌었죠. 윤 대통령이 100% 당원이 좋다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더라도 안 됩니다. 그래도 당은 민심을 좀 반영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죠.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1, 2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뜻과 지시만 따랐다는 것 자체가 당을 지금 상당히 망가뜨리는데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었다.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말씀 끝나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 딱 우리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을 거론한 이유가 누구 하나 지금 뭔가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잡자고 얘기한 분들은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에서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의 중요한 이유는 당원 100%가 아니라 저는 다양성을 차단해버린 이것이 더 큰 현상이다. 왜냐하면 그 얘기 우리 재보궐선거 결과 이야기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고 1시 33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유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하신다면 6시간 10분, 전주에선 4시간 10분 정도 걸리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충청권 정체가 늘었습니다. 옥산 분기점에서 목천까지 정체고요. 이후로 경기권에서는 서울 도심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한 번에 17km 정체입니다. 경기권 진입하기가 어렵고요. 이후로 금천 주변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휴게소부터 정안 나대목까지 10km 답답하고요. 이후로 남풍새 나대목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한편 서울 시내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세종대로 서울역 방향,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의회 앞까지 전면 통제되고요. 반대 방향 차로를 나누어서 지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재보궐선거 그리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집권 여당의 패배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뼈아픈 지역이 울산이거든요. 울산 특히 이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성철 소장께서 울산 남구는 서울의 대치동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면서 많이 회자가 됐는데 대치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울산에서 이제 번화한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보수성도 강한 곳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1대1로 맞붙었거든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과 또 국민의힘이. 그런데 패했어요. 네. 또 그리고 또 교육감 선거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 별세한 전 교육감의 남편이 그대로 당선이 됐고 또 투표율도 매우 낮았고요. 그것이 저는 참패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지율이 워낙 낮다. 그래서 결코 울산이나 부산이나 경남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깃발만 꽂으면 되는 그런 형국이 전혀 아니다. 이번에 그렇죠. 투표를 보면은 실제 유권자들이 한 4분의 1, 4명 중에서 1명 정도만 투표한 꼴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동기부여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따가 다른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만은 구미하고 포항인가는 경북은 국민의힘이 다 당선됐어요. 그런데 PK는 그렇지 않았다. 어떤 의미를 이해할까. PK는 다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부산과 울산에서 최다 득표를 했어요. 그렇죠. 홍준표를 꺾었어요. 네. 이겼어요. 네. 그 이야기는 PK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은 굉장히 이해결집적 유권자 지형이 만들어지는 곳이고 대구, 경북은 서문사랑을 하면 그대로 지지율이 좀 올라갈 정도로 이 이념결집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저는 어떤 동기부여도 하지 못한 4.5 재보궐선거의 참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님께서 해석을 정확히 잘 해주셨고요. 저는 패배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국민의힘에서 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니까 앞으로가 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주울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15% 정도 얻었다가 이번 8% 얻었잖아요. 그 이유를 거기 원래 2016년에 당선됐던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이 출마 안 해가지고 우리가 8%밖에 못 얻었어. 이런 참패를 한 거는 정운천 때문이야. 정운천 징계해야 돼.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도당 위원장 그만뒀죠. 그러니까 이제 징계해야 되라고 하고 있어요. 다
탓을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울산 얘기는 안 하고 우리 청주는 이겼다 이런 거.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전주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선거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현수막을 개첩을 했냐면요. 전주는 공산주의 해방구인가? 6.25를 잊었는가? 공산주의를 잊었는가? 그러니까 진보당 출신 후보가 상당히 앞서 나가니까 이런 현수막을 개최한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이런 식 캠페인을 하니까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울산 같은 경우엔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질 수 없는 곳에 졌는데 청주는 이겼잖아. 중원에서는 이겼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비왔잖아. 비와가지고 투표율이 낮았잖아. 우리를 지지 많이 하는 좀 어르신들이 투표장에 안 간 거야. 이런 생각들. 또한 그래도 내년 총선하고는 다를 거야. 왜?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있잖아. 사법 리스크 있잖아.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그 당.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한 그 민주당의 후보들을 과연 내년 총선 때 국민들이 찍겠어? 이렇게 아니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면밀하게 이번 패배의 원인을 진단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남 탓만 해요. 그래서 전 더 큰일 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부산, 울산, 경남이 이제 이념보다는 이해 결집적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드렸듯이 호남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전남, 강주가 이념 결집적 그렇죠. 유권자 지형이 강하다면 전북은 그렇지 않거든요. 적어도 국민의힘이 공을 들이면 MZ세대와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얼마든지 표를 끌을 수 있는데 그만큼 서진 전략에 공을 안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 지역에 배려하고 정책도 새로 세우고 그냥 말만 립 서비스로만 서진 전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호남에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그럼요. 그 공을 들인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호남에 공을 들이는 것은 호남 효과가 아니라 수도권 호남 효과입니다. 이 총선에서 수도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호남 출향 인사들의 많은 유권자 수가 지금 뭐 서울 수도권 또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까지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을 들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고 제주에 공을 들이고 제주 4.3에 대해서 인식적 전환을 하는 것이 그 사건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제주가 제주 출향 인사들이 제주에만 있습니까? 전국으로 다 산재 있는데 그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때 표를 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배종찬 소장이나 장성철 소장 하나같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야 총선에 그나마 이길 수 있습니다는 얘기를 아주 입이 아프게 계속하고 그렇죠. 입이 아픕니다. 진짜. 그렇게 국민의힘을 사랑하세요? 두 분 다? 저는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보수파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도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사랑 차원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상으로 더불어민주당도 잘 돼야 되고 저는 아니 이렇게 많은 국비가 들어가고 유권자들이 비용을 써서 투표해서 선택한 정당이 무기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약간 우스개 비슷한 얘기를 한 게 사실 가만히 거슬러 가 보면 뭐 지난 한 뭐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가 비슷한 지적을 하고 국민의힘의 한계를 지적했고 그것이 그래도 투표 결과란 형태로 드러나고 입증된 건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입증까지 됐는데도 우리 장성철 소장 예를 들어보니까 당내에서 재보선 패배 원인 분석 등등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애써 외면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김기현 당대표 본인의 근거지에서 져버렸잖아요. 그것을 본인 입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있으니까 우린 이길 수 있어라는 정신력과 자기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대표가 되고 나서 한 달 정도인데 그 우여곡절 당대표 되는 과정도 정말 뭐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웠는데 자기가 된 후에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첫 재보궐선거에서 이런 패배를 당했으면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도 하려고. 뭘 하는 거죠? 김진택 강원도지사 당무감사도 해서 이제 실수하는 사람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당무감사위원회를 제대로 이제 운영을 해서 각 지역별 당협별 당무감사를 해서 내년 총선 공천에 반영을 하겠다. 당내 기강부터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생각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저는 립서비스에서 거쳐서는 안 된다. 너무 립서비스가 많고 그렇다면 김재원 최고도 그렇고 조수진 최고도 그렇고 정말 윤리위원회가 가동돼야 되는 거죠. 이런 위기 국면이라면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그 발언이나 행보가 해당 행위가 된다면 지지율에 타격을 준다면 그 사람 공천받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거 그런 강력한 조치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적어도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대립각을 세우고 이러기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본인의 적어도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어떻게 해야 국민의힘을 집권 여당다운 당으로 만들까. 예. 그 일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김기현 대표 한 달 체제는요. 참 뼈아픈데 죄송하고 뼈아픈데 무능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한 달 동안 제대로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정말 제대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거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MZ노조 문제 있어 어떻게 치킨 먹으면서 호프 마셔요. 그리고 학생들 문제점 파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1,000원짜리 학식 가서 먹어요. 아침밥 먹으러 가고.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 서민들 삶이 어떤가 어려운가 편의점 도시락 먹어요. 그리고 농가 안정 어떻게 해야 돼? 밥 한 공기 더 먹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하면은 집권여당 무능력하구나 이런 프레임 갇힐 수밖에 없어요. 이거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이제 배종찬 소장의 예측이 틀렸죠. 김학용 의원 될 거라고 했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장성철 수장이 예측하듯이 윤재욱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만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면 뭐 저는 이제 데이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기준으로 철저하게 삼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원내대표라는 건 이제 의원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 제가 뭐 개인 취재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인 취재해 보면 의원들 한 10명 중에서 6명 정도는 윤재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김학용 의원이 상당히 능력도 탁월하고 연륜도 깊고 경륜도 있는 그 경기도의 의장까지 역임했는데 아마 장성철 소장님도 연관이 관계가 있냐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랑 굉장히 가까워요. 예, 전 대표와. 근데 그 부분이 의원들한테 제가 몇몇 의원들한테 이렇게 좀 취재를 해봤더니 조금 부담스럽다. 그것이 또 있고 또 조금 더 윤재욱 의원이 뭐 경상도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기반을 두고 있지만 대통령과 그러니까 대선 캠프 때 상황실장을 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영향을 줬다. 그런데 제가 시간은 없지만 짧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두관을 이야기하고 김학용을 이야기하느냐. 그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저는 제시를 하는 총선까지를 예상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당대표 울산, 원내대표 대구, 정치국 의장 경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수도권 쪽에 좀 주요 당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 소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 그게 그렇게 해야 그래도 명목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수도권의 원내대표를 뽑았어요. 수도권 민심 중요하게 생각해요라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줄 수가 있는데 그냥 영남권으로 싹 당의 지도부들이 장악을 해버렸으니 참 수도권 민심 중도층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제가 윤재욱 의원이 당선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윤재욱 의원을 대단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딴 거 다 소용 없었어요. 그냥 이번에는 그냥 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누가 더 대통령에 가까운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언론 정치 그 분석하는 기사들 중에 윤재욱 의원을 이 원내대표로 만들게 된 이유는 영남권의 현재 의원들이 맞아요. 검사들이 자기 자리 탐하고 올까 봐 공천에 그나마 좀 도움 받으려고 이런 식의 분석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이 윤재욱 의원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측근 중에 측근이니까. 그러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나요? 아이 그래도요 A 지역은 좀 대통령님 여기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한마디라도 거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관용 앵커의 말씀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게 누가 막는다고 막아지나요? 윤심을 저지할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영남 지역 지역구 의원이라고 치더라도 사실은 본인의 경쟁력으로 경선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수도권 쪽 원내대표가 총선 전체 분위기를 좋게 이끄는 게 자기한테도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게 보는 거는 이제
뭐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 영남 쪽이니까 많은 국민들이 에이 저 영남당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수도권 민심, 중도층 민심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내년 총선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의석수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지역이 영남이니까 우린 이렇게 해도 영남에서는 뭐 이기는데 뭐 수도권 민심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을 잘못 오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 점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에서의 인식은 민심은 천심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윤심은 전심으로 인식하는 거죠. 네. 자, 재보선 뭐 분석까지 해봤고요. 아까 시작할 때 배종찬 수장이 저 부산 엑스포 얘기를 꺼냈어요. 네네. 그 이유는 뭡니까? 저는 부산 엑스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오늘 11월에 결과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TK 민심과 PK 민심은 좀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지더라도 같은 보수래도 PK가 먼저 빠지거든요. TK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서도 물론 그 이전부터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지만 실제 실사단이 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더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실사단이 이 환송할 때는 만찬장에 대통령이 나타나리라고는 등장하리라고는 생각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격적으로 파격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부산의 이번에 PK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오는 11월 달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저는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준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래요. PK 지역에는. 그런데 저녁 6시 정도 무렵까지는 좋았는데 7시에 횟집으로 만찬을 한 장면이 또 사진으로 노출됐거든요. 저는 이게 과연 어떤 파장에 영향을 줄지. 물론 이제 그 사진이 그렇게 정치적 의미가 큽니까? 그래서 근데 쫙 도열해 있는 그 사진. 하도 그게 사진이 또 많이 보도가 됐고 저도 아직까지는 어떤 여론이 될지 한번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워낙 또 공세를 하는 그런 또 이슈이기도 하고 그 사진 부분이 횟집 만찬 부분이 그래서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그 좀 우려의 목소리 즉 부산 엑스포가 11월 달 부산으로 가면 정부 여당에 도움이 된다. PK 민심을 조금 가져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겠죠. 아닙니까? 그런데 우려되는 점으로 그 사진을 언급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좀 부정적 작용을 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좋았던 그 이슈가 충분히 더 확산되고 결집될 수 있는 이슈인데 뜬금없이 이제 돌발 변수가 등장을 한 거죠. 저는 그 사진 뭐 도열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조폭들처럼 서가지고 막 악수하고 그런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경호상의 문제도 참모들이 상당히 좀 이건 잘라야 되는 수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통령의 동선을 그 반대편 건물에서 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찍어서 올린 거잖아요. 그거 만약에 어떤 나쁜 사람이 나쁜 목적을 갖고 거기 있었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런 경호팀 같은 경우에 그러한 생각을 못한 것 또한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나오기 때문에 그냥 실내에서 그냥 정리하고 그냥 싹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 취한 게 맞나. 참모들의 참모 기능이 완전 마비됐다.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찔하죠. 그 사진이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사진을 이른바 파파라치 사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해외 경우에도 잘 제대로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찍힌 사진이 많은데 너무나 선명해요. 왜냐하면 그 사진을 보고서 심지어는 그 도열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경호도 문제고 사실 누가 정말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도 그렇고 그 장면 자체가 노출된다는 것 자체로 상당히 국가 보안에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정말 왜 저렇게 모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아무튼 그 부산 시민들과 또 부산시 관계자분들이 이 실사단을 이렇게 맞이하느라고 정성을 다했다는 점, 이 점은 정말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고 싶은 게 부산 제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일주일 동안인데 오피니언 라이브의 캐치애니와 썸트렌드 두 개의 빅데이터 엔진을 다 동원해서 분석을 했는데 저는 이 횟집 논란과는 좀 구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산 시민들의 그 열정 실사단이 도착했을 때 5,500명이 나서서 노래를 부르고 꼭 우리가 좀 캐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이 엑스포 이 평가회의 주요 항목들이
개최지의 매력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열정, 시민들의 열정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예. 사우디 리야드나 굉장히 조용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실사단에서 8개국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마치 아이돌 같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저는 다른 어떤 이슈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부산 잘했어요. 예, 시민들의 열정 너무 잘했고 저는 네. 꼭 개최가 돼서 11월 달에 그러니까요. 서울 아니죠. 부산. 코리아 나는 꼭 예. 외침이 울려지면 좋겠습니다. 관련 네. 기사들 보니까 실사단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떠나기 전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 예. 개개인별로 이 실사단이 한국에 도착해서 이렇게 쭉 활동하는 개개인 사진을 자기 앨범 네. 멀리서 찍어가지고 예. 그걸 각자 1인 맞춤형 맞습니다. 앨범으로 자기 그것도 앨범으로. 자기에 뭐 예. 넣어서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감동이 됩니다. 그 실사단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그런 선물을 받아보겠어요. 네. 그 동영상 보면 한 2명 정도는 약간 좀 눈물을 글썽이는 분도 있을 정도로 감동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사우디의 리야드를 우리보다 먼저 방문을 했는데 그런 분위기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뭐를 떠나서 이 부산 엑스포는 한국 경제, 그럼요. 우리 지역 네. 경제를 위해서 꼭 좀 중요한 행사니까 11월 달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예.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죠. 네,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오래간만에 함께 듣고요. 다음 주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